안녕하세요. 러시아 미술 강의할 이진숙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톨스토이와 러시아 미술입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미술을 톨스토이를 어떻게 형상화했는가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톨스토이와 미술이라는 큰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같은 시대를 어떻게 호흡을 했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 간략한 러시아 역사와 함께 예술가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조국 전쟁과 풍속화 시대입니다. 조국 전쟁이라는 것은 1812년에 있었던 나폴레옹 침공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베르샤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르드노 근처에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입니다. 1897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사실 한참 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보시면 맨 앞에 북에 발을 올리고 있는 자그마한 남자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 뒤에 옷을 아주 멋지게 입은 프랑스 군들이 전투를 하러 온 건지 패션쇼를 하러 온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멀쩡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 이 보르디노 전투는 프랑스 군에게 모스크바를 침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제 나폴레옹의 패망이 시작이 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프랑스 미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미술에서는 나폴레옹이라는 존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프스를 말을 타고 넘는 신화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프스는 말로 넘을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니고요.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넘었는데 지금 영웅이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건 너무 현실에는 맞지만 영웅적이지 않아서 이미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된 이미지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영웅 나폴레옹을 형상화하는 데는 남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 사람에게는 영웅이었지만 독일인 그리고 스페인인 러시아 사람 그 다음에 영국 사람에게는 나폴레옹은 일개 침략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이 조국전쟁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에서의 패망은 그의 몰락을 촉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프랑스 역사에서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관해서 형상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화가들은 그들, 즉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름 없는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조금 이름이 어려운 작가인데요. 프라시니코프라는 작가가 그린 1812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프랑스군과 러시아 사람을 쉽게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일단 옷이 멋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뒤에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이 사람이 프랑스군입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군의 아주 멋진 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머리에 스카프, 그 다음에 목에 아주 촌스러운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근데 요즘도 러시아에 관광 가시면 관광상품으로 파는 러시아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스카프입니다. 자, 멋진 프랑스 분들이 왜 이런 차림을 하고 있냐? 러시아에 나폴레옹이 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이 러시아의 추위였습니다. 6월에 파리를 떠나서 9월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주 빠르게 겨울이 찾아오면서 질환과 전투보다도 질병과 추위에 나폴레옹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퇴각하고 있는 나폴레옹 군에게 러시아 민중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니까 무찌르고 다 참혹하게 죽여버렸다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이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에 걸려있던 스카프를 이렇게 씌워준 모습입니다. 패션은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인간성은 꽃피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뒤에 있는 두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군인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군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조국전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농민이었습니다.
이 농민의 발견이라는 것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당시에 이 농민 조국 전쟁에 참여했던 세르게이 볼콘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귀족이 나중에 그 보로디노 전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 귀족이 지킨 게 아니라 농민 병사들이 지켰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농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조국을 위해서 시민처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것은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까지 러시아의 지도층, 소위 상류층들, 귀족층들은 어떻게 생각을 살았냐면 본인들 스스로를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족들은 페드로 대제 이후에 궁에서 러시아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어를 주로 썼고요. 영어. 그래서 국제적인 사람들이 되었지만 러시아적인 정체성은 촌스럽다고 잊혀지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적인 정체성이 남아있었던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푸시킨 시인의 예처럼 냐냐, 유머들이었어요. 상류층의 사교계 생활에서는 엄마도 사교계 생활에 늘 관여가 되어 있고요. 아이를 냐냐라고 불려진 유머들이 키우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하층 계급이어서 당연히 불어나 이런 외국어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냐냐에게서 러시아어를 배웁니다. 말은 할 줄 아는데요. 러시아 귀족들이 글을 러시아로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푸시킨이 러시아 국민 문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냐냐로부터 들은 러시아 전통의 이야기들을 러시아어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러시아 상류사회의 정체성은 자기네들이 굳이 러시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일깨워준 건 뭐냐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니구나를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소위 조국 전쟁이 남긴 것은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와 민족적 자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 나라를 들여다보니 나라 꼴이 어땠냐면 아까 볼콘스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를 지킨 것은 결국 모든 농민들이었는데 그 농민들의 사회적 신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농노들이었습니다. 1860년대 농노 해방이 될 때까지 러시아의 80%가 농노 상태였어요. 노예였던 80%의 국민이 노예였던 아주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지식인들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바로 1825년 12월에 있었던 데카브레스트의 난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12월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12월 땅 데카브레스트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아주 그 어려운 걸 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알렉산드로 1세가 죽고 나서 젊은 왕 니콜라이 1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즉위할 무렵에 뭘 했냐면 이제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러시아를 좀 민주적으로 통치해달라고 젊은 귀족들이 나와서 호소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이런 자기 즉위식 날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신문하고 그 다음에 사형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그 유명한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게 됩니다. 이 데카브레스트 난에 참여를 했던 무라비오프라는 귀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812년의 아이들이다. 우리가 1825년에 반란을 일으킨 거는 바로 1812년에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면서 조국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민이라고 하는 존재들, 농노라는 존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존재가 사회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취임식 할 무렵에 이렇게 젊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겪은 니콜라이 1세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사회 역사상 가장 반동적인 짜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몽둥이질하는 니콜라이예요. 검열, 검석 이런 것들을 아주 심하게 해서 사상 통제가 가장 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바실리 트림이 그린 데카브레스트의 난인데요. 무슨 반란을 일으켜서 총을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러시아 귀족들이 모여가고 이제 행렬을 한 그 정도였는데요.
500명이 참여해서 121명이 재판을 받고, 그다음 5명이 처형이 되고 31명이 투옥이 됐고, 나머지는 모두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던 사람 중에 아까 제가 인용을 했던 세르게이 볼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직위를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린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로마노프 왕조의 친척이라는 이야기예요. 대공에 가까운 아주 높은 귀족입니다. 이 사람도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에 참여를 해서요,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가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이제 우리도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요. 121명이 유배를 갔는데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19명입니다. 30년간의 유배 생활의 총결이에요. 그가 1856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귀족이 가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떤 때였냐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는 배척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 순환을 다 이겨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정교의 이미지하고 이제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이 볼콘스키의 아주 나이든 모습은 러시아 황해에 나타난 일종의 그리스도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이 황제 짜르에 반대했던 인물이 오히려 영웅시되는 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볼콘스키가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콘스키가 톨스토이 가문의 먼 친척이에요. 외가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이제 큰 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톨스토이 어머니인 마리아 볼콘스카야가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왔던 지참금인 명지 야스나야 빨라냐입니다. 이 야스나야 빨라냐라는 곳에서 톨스토이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먼 친척이었던 세르게이 볼콘스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그가 또 귀환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톨스토이 평생의 과제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 쓰여지는데요. 이 조국 전쟁에서 데카브리스트의 난까지의 이야기를 쓴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드레이 볼콘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드레이 볼콘스키라는 소설의 인물은 누구를 모델로 한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제 인물이었던 세르게이 볼콘스키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또 자기가 느낀 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종합해서 톨스토이가 러시아 지식인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문학적 삶의 과제를 정립을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진실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막연하게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짜르와 80%의 노예가 있고 무고한 젊은이들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는 이 사회에서 러시아에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평생을 거쳐서 고민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볼콘스키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제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러시아 성을 아시죠? 그 남자는 볼콘스키 이로 끝나고 여자는 아이라가 됩니다. 볼콘스카야가 가져온 지참관인 야스나야 빨라냐에서 톨스토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 모스크바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영지인데요.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전쟁과 평화를 쓰기 시작해서 1869년에 전쟁과 평화를 완간하고 그 다음에 안나카레변을 1877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1879년에 고백록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발표하는 책들이 특히 1880년대에 이르면 톨스토이의 많은 책들이 지금 믿어지지 않겠지만 금서가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을 금서로 만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책들을 금서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톨스토이에 대한 검열을 강화를 하는데요. 톨스토이는 멈추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것에 관한 탐구를 위해서 성경을 원본으로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논어하고 이제 공작 그런 공부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조국 전쟁이 예술계에 미친
미친 커다란 영향력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자, 톨스토이는 이제 그 타락한 귀족 생활을 젊었을 때는 엄청 술 마시고 엄청 놀러 다니고 엄청 이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나 까르네에 등장하는 그 부패한 귀족의 모습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겪으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미술을 하는 화가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풍속화의 등장이에요. 자, 농민, 노예로 살고 있지만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이 순진한 사람들에 관한 형상화가 등장을 하면서 풍속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화가는 러시아 풍속화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시면 러시아 농민 여성이 말 2피를 끌고 그 다음에 밭을 메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고 따뜻하고 그런 그림입니다. 밭을 메면서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엄청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2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말과 여인의 관계를 본다면 이 여인은 키가 몇 센치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180이 넘는 거구여야 됩니다. 말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다 해도 굉장히 크게 그려졌고 러시아 농민 여성은 농사를 지을 때 무슨 옷을 입을까요? 적어도 저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축제 때 입는 옷이고요. 일할 때는 아주 번거로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용 의상을 입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화가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네치아노프라는 화가는 농민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현실에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보다 요만한, 그죠? 영양 상태가 불량해서 굉장히 키가 작고 야윈 여성이 등장해야 되고 또 실제 노동복을 입혀놓으면 너무나 그림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가 좀 아름답게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거짓을 꼭 집어서 비판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화가의 어떤 농민에 대한 사랑을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농민들을 자꾸 그리고 농민들에 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되냐면 유로집이라는 개념이 러시아 문화사의 정립이 다시 문학에 의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성스러운 바보, 폴리폴이에요.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가장 유명한 동화집이 바로 바보 이반이죠. 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인가? 그 이미지는 순진무구하고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고 늘 빼앗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헌신을 다해서 사랑으로 조국을 지켰던 농민들의 이미지하고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네치아노프의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목동 소년이에요. 목동이 이렇게 한가하게 잠자면 에잇! 이놈! 와서 야단을 쳐야 될 텐데요. 그 자는 모습을 아주 평화롭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이 중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은 뭐냐면 신의 계시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게으른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그다음에 유토피아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소년이 나무 기대 등거를 기대서 평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옛날 같았으면 지주의 심정으로 보면 이 노예놈이 일을 안 하는구나 야단을 치지만 이제 유로집이라는 관점이 생기면서 저 소년은 얼마나 평화로운 진실을 알고 있을까? 귀족들은 서로 못 잡아먹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저러한 사회 변화를 다 반영해서 조국 전쟁부터 데카브리스트의 난까지를 정리한 게 소설이 바로 1869년에 쓰인 전쟁과 평화입니다. 사실 이 전쟁과 평화는 그 톨스토이가 그 역사를 탐구를 하고 자기 시대의 문제의식을 다 집어넣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요. 1권에만 등장인물이 599명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꺼운 소설은 톨스토이가 기획한 전체의 일부만 쓰여진 겁니다. 일부는 1805년부터 1812년까지 조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이고요. 2부는 1825년부터 25년에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났을 때, 그리고 3부는 아까 말씀드린 세르게이 볼콘스키가 귀환한 1856년 시베리아로부터 세르게이 볼콘스키의
귀환까지를 방대하게 기획을 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일부만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내가라리나가 쓰여졌고, 부활이라든가 다른 소설들이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미르, 마이나이 미르라고, 제가 전쟁과 평화를 굳이 마이나이 미르라고 러시아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세계 우주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로운 어떤 우주적인 삶을 다루는 그런 소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주 구식 전쟁 소설이 아니어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샤라는 여주인공을 내세워서 가정소설까지 아주 그 톨스토이 특유의 이야기꾼다운 그런 얘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톨스토이 소설들이 쓰여진 게 이 전쟁과 평화가 쓰여진 게 1869년이에요. 이것들이 쓰여지면서 데카브리스트, 반란군이라고 낙연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문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작품들이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러시아 문화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1861년에 있었던 농노 해방입니다. 결국 농노는 해방돼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세요? 1861년까지 서유럽에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1863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게 186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백인들끼리 서로 주인과 노예 관계에 있었다는 게 1861년까지 진짜 얼마나 후진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남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1861년에 결국 이 알렉산드로 2세가 농노들을 해방해 시켜줍니다. 근데 이 해방 이후에 아주 좀 문제가 많게 해방이 돼서요. 결국 러시아 사회는 끝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노예가 사라진 나라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술적인 흐름,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미술에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화파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동파라는 화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1870년부터 1923년, 즉 53년 동안 존속했던 가장 장수한 예술가 그룹이기도 합니다. 거의 해마다 전시를 했고요. 전쟁 때 빼놓고. 그래서 이제 48회 전시를 했습니다. 이동파라는 게 되게 낯선 이름인데요. 이동파는 뚜리드비즈니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의 예술 목표를 좀 먼저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의 예술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대의 예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려고 그러면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서울로 와야 돼요. 부산만 해도 뭐 미술관 한두 개 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문화적으로 열악한데요. 그래서 그 넓은 러시아에서 좋은 그림이 있어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예술가들이 일종의 찾아가서 전시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동파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그 젊은 예술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860년대의 아이들, 즉 농노 해방 이후에 자유로운 분위기, 조금은 자유로워진 분위기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소위 이제 잡계급이라고 해갖고요, 귀족도 아니고 농노도 아니고 중간에 킹 계급의 인테리어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대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러시아 사회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귀족들에게 그림을 팔지 않고요, 자기네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작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용은 아주 민주적이고 애국적인 그림이고요. 근데 형식은 여전히 이제 아카데미즘적인 고전적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 아래 보시는 이 초상화들은 바로 이 이동파를 이끌었던 주역이에요. 맨 왼쪽에 있던 사람은 이동파를 이제 만들었던 크라우스보이이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일리아 레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뭐냐면 일리아 레핀이 그린 트레지아코프라는 사람의 초상화인데요. 이 트레지아코프는 바로 모스크바에 있는 트레지아코프 미술관의 파운더, 기초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집해 놓은 이동파 그림들이 지금 모스크바시의 기적이 됐고 당시 살았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국립미술관, 러시아 국립미술관인 트레지아코프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트레지아코프가 이 젊은 이동파 화가들 그림을 이제 많이 사줘요. 왜냐하면 러시아 귀족들은 자신들이 유럽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유럽 화가 그림들을 다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 여행을 가시면 유럽 화가 그림들이 러시아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귀족들의 컬렉션입니다. 근데 트레지아코프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화가의 작품을 안 사면 도대체 누가 러시아 화가 작품을 사고 그러면 러시아 문화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러시아 미술이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해서 러시아 미술 컬렉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동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그냥 단순 컬렉터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위대한 러시아인의 갤러리예요. 그레이트 러시안 갤러리라고 해서 트레지아코프가 생각을 해보니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러시아에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문학에서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오스트롭스키, 트로게네프, 그 다음에 게르젠 등등 많은 나중에 가면 여러 화가, 음악가들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술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사진이 그러다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영웅적인 기념비적인 이미지를 남긴다면 당연히 1급 화가의 초상화가 필요해서요. 자기가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트레지아코프가 화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이 이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동파의 이제 핵심 수장이었던 크람스코이가 그립니다. 톨스토이 여러 그림 중에서 가장 금욕적이고 가장 도덕적 결단이 강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자, 톨스토이는 지금 아까 큰 영지를 보셨죠? 톨스토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작이었어요. 백작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농민복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요. 턱수염을. 이 턱수염도 귀족은 턱수염을 기를 수 없다라는 게 뾰트르 대제의 정리였어요. 네, 궁정 예법이었는데 턱수염을 기르었다는 거는 나는 더 이상 궁정에 출입하지 않고 러시아의 농민처럼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농민복에, 농민 차림에 그리고 아주 도덕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톨스토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바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나 카레리나 이 소설을 이제 여러 판본들이 있어요, 그죠? 각 나라에서 뭐 자기 나라 오는 다 번역한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표지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림이 이 검은 옷을 입은 여성입니다. 사실 이 안나 카레리나는 어떤 정도의 소설이냐면 2010년에 호주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베스트 10이에요. 거기에 바로 1위가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읽어도 질리지 않는 너무나 풍요로운 인간의 이야기 담은 소설인데요. 아무튼 그 표지가 있는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크람스코이라는 아까 보셨던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안나 카레리나라는 제목은 없어요.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다 안나 카레리나라고 추론을 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뭐냐면 화가가 이름을 굳이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생긴과 전체의 느낌이 바로 톨스토이가 묘사하고 있는 안나와 비슷합니다. 검은 짙은 색깔의 머리, 그 짙은 회색의 표정, 우수어린 표정, 그 다음에 특히 결정적으로 브론스키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무도회에 갈 때의 안나의 차림새가 검은색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고혹적인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도대체 안나 카레리나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화가는 왜 안나 카레리나라고 딱 이름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톨스토이하고 크람스코이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자, 크람스코이가 이 톨스토이를 이제 그릴 때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갈등이 살짝 있었고요. 그 갈등이 안나 카레리나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를 읽어보시면 미할코프라는 화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화가가 약간 너무나 직선적이고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보다 어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투쟁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 약간 크람스코이하고 닮아 있어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크람스코이가 안나 카레리나라고 말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크람스코이의 이 작품은 당시 이동파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줘요. 자, 제가 두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르누아르의 1876년 그림이에요. 책 읽는 여자고 오른편은 안나 카레리나로 추론되는 이름 없는 여인인 1883년 작품입니다. 더 늦게 그려졌지만 사실은 사정상으로는 더 늦은 그림이에요. 인상주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얼핏 보면 어머 여자가 뭐 얼굴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것은 관념과 상관없이 있는 순수한 자기의 시각적 경험을 그린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그 햇빛이 뒤쪽 뺨을 때리고 또 책을 비춰서 그 책에 빛이 반사가 돼서 이쪽에 다시 한번 빛이 머무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녀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그녀가 행복한 독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일보한 그림인데 이 이름 없는 여인 크람스코이의 그림은 뭐냐 하면 인물과 배경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인물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되어 있는데요. 뒤는 아마 흐린 날의 모스크바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배경을 그리다 말았지? 마치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는 것 같은 그런 인공적인 느낌이 듭니다. 즉 야외에 있을 때, 야외에서 햇빛에 있을 때 인물과 사물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는가라는 인상주의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크람스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그들 인상주의자, 즉 프랑스 인상주의자들에게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냥 이미 이제 시민혁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냥 살만한 사회가 프랑스한테 되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다. 근데 우리 즉 러시아 이동파가들에게는 형식은 없고 잘 살고 싶은 내용만 있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려는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예요. 자, 사실은 6-7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긴 하는데요. 크람스코이를 통해서 이제 일리아 레핀은 재능이 발굴이 되고요. 이제 화업을 이어갑니다. 일리아 레핀의 그림은 아주 대단한 그림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리아 레핀의 모든 그림은 레핀 개인의 진보가 아니라 러시아 미술 전체의 진보였다. 그의 그림 모두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핀이 그린 십자가 행렬이라는 그림인데요. 아주 햇빛이 쏟아지는 날에 이제 그 러시아의 전통인 십자가 행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하얗게 먼지가 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지금 러시아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러시아 교회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행렬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러시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뭐냐면 이코나예요. 이코나를 들고 가는데 누가 이코나를 갖고 가냐면 여기 옷을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이코나를 들고 가고요. 그 앞에 보면 빈 상자를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 상자를 갖고 가지만 얼마나 이걸 귀하게 들고 가는지 보이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보물은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껍데기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신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코나를 들고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등에 몸에 장애가 있고 가난한 거지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을 탄 경찰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어요. 너희들 같은 건 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장 부유한 부인은 이코나를 들고 가고, 그 다음 부인이 빈 이코나와 삭궁자를 들고 가면서 축복을 좀 나누려고 하고, 사제는 어떠냐면, 배부른 사제는 그냥 더워서 짜증이 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하나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소녀는 열애를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풍속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대 러시아의 사회적인 모습을 이렇게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톨스토이가 일리아 레핀이 톨스토이를 만나게 되겠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1880년대입니다. 톨스토이의 영향력은 아주 커지게 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1901년에 그때 톨스토이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는 이 보수적인 신문 노브야 브라미아의 편집장인 스보린이라는 사람이 잘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에는 두 명의 형제가 있다. 바로 니콜라이 2세와 레오 톨스토이다. 누가 더 센가? 니콜라이 2세는 톨스토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잡아갈 수도 없고 검열을,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너무 많고 너무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톨스토이의 왕자를 흔들 수 없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니콜라이 2세의 왕위를 흔들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통찰을 합니다.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것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톨스토이와 레핀의 모습입니다. 자, 톨스토이의 영향력이 강해졌던 것은 1881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 2세의 암살 사건이었어요. 자, 황제가 암살이 됐고요. 그 자리에 지금 보시면 피해 성당이라고 이렇게 멋있는 성당이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이 암살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살범 중에 하나가 유대인으로 알려지면서요. 엄청난 포그름, 민족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나치 때보다 더 죽었다라는 게 바로 이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포그름입니다. 자, 온 사회가 짜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대급부로 피가 흘리고, 이렇게 피가 피를 흐르는 사건이 되자 그 무렵에 레핀이 무슨 그림을 그리냐 하면, 바로 1581년 11월 16일 날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이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끔찍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 그림을 보고 흥분한 사람이 이 그림을 찢어버리겠다고 덤비는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러시아 흑역사를 그렸다라고 비판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가까이서 보시면 너무 무서운 그림이에요. 너무 레핀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반 네제는 아주 러시아를 근대 국가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공적인 업적은 굉장히 뛰어난데 사적인 업적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부인이 죽고 나서는 그 측근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해서요.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다 처형을 시켜버리고, 그 당시판 KGB라고 할 만한 비밀 경찰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니까요.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설득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흥분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창으로 아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핀이 그린 순간은 뭐냐면 아버지가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깨달은 순간이에요. 광기가 깨어나고 이제 엄습하는 건 공포입니다. 거꾸로 아들은 어떠냐면 유로지비의 표정이죠. 순수하게 희생당하는 표정이에요. 괜찮다고 아버지 차라리 위로하는 표정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피를 흐르는 광기이고요. 러시아 사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력 투쟁이 난무하던 시대에 대한 레핀의 경고였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폭력, 평화주의를 선도한 톨스토이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핀은 톨스토이에 관한 초상화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자주 야스나야 팔라냐에 가서요, 그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부인과 함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누워서 책을 보는 모습, 집필을 하는 모습, 이것도 이제 집필을 하는 모습 등등이죠. 마치 전속 사진사처럼 톨스토이의 모든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아마 그 그려엔 톨스토이가 20점 정도의 초상화를 남겼는데요. 그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슨다는 톨스토이예요. 왜냐하면 톨스토이의 소설책 안나 카레니나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요. 안나와 브론스키라는 타락한 귀족 커플이 등장하고 레빈과 까처라는 그 대안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레빈은 톨스토이 분신이라고 많이들 보는데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귀족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농민복을 입고 이제 농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데요. 지금 그림 속에 톨스토이도 농민복을 입고 농민처럼 수염을 기르고 직접 밭을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대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다른 그림에서는 톨스토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자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성자처럼 등장을 하지만 사실 1898년에 부활을 쓰고 나서는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자, 현재 짜리의 핍박,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에서의 핍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톨스토이는 점점 유명해져서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정이 되지만 본인 스스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요, 이제 좀 위기를 느끼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1909년에 1월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톨스토이가 교회에서 파문당한 상태로 죽어버리면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니까 부인한테 죽을 때 제발 연락 좀 해라. 죽는 순간에 회개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해서 이제 또 한번 뒤집어드리는데요. 사실 톨스토이의 이런 이거는 이제 네스테로프라는 화가가 그린 톨스토이의 성자 같은 모습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산을 모두 사회에 헌납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인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 재산이라는 건 백제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고요. 인세도 어마어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1910년 10월 27일 날 톨스토이가 부인과 싸우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스타포프라는 아주 조그만 역에서 그만 감기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 다 세상 헌납하고 싶다라는 톨스토이의 뮤지였어요. 아마 이 야스나야 빨라야는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톨스토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일 거예요. 이곳에 가면 톨스토이가 그런 갈등 속에서 죽었지만 무덤은 톨스토이답게 챙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쭉 돌아가다 보면 톨스토이의 산책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다 보면 조그만 무덤이 있어요. 얘기해주지 않으면 어쩌면 지나칠 만한 무덤인데요. 제가 봤던 무덤 중에 가장 감동적인 무덤입니다. 그냥 이 숲속에 요만큼 봉분처럼 솟아나와 있어요. 묘비도 없습니다. 이게 톨스토이 유언대로 만든 묘비. 아주 겸손한 죽음인데요. 나중에 톨스토이가 이곳이 어디였을까를 추론하게 하는 레핀의 그림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이제 저작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담요를 깔고 평온하게 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아마 톨스토이가 쉬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